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오늘부터 격리 중인 코로나 확진자도 병원을 직접 찾아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예약하고 이 처방약도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지만 직접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하루 확진자 40만 명 시대에 실효성 있는 변화 아닌가 싶네요.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새 정부의 초대 총리는 물론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의 기반을 넓히는 일에는 나서겠다고 말해 당권 도전 의지는 남겨놨는데요. 이 내용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63일 앞두고 각 당이 셈법 계산에 분주합니다. 김동연 대표의 경기지사 출마 선언이 임박했고 서울과 경기에 각각 송영길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차출론이 거론되는데 결말은 무엇일지 잠시 후 짚어봅니다. 김정숙 여사 옷값과 관련해 청와대가 사비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민주당은 제2의 논두렁식의 사건이라며 옹호에 나섰는데 소식 전해드립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봄비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산발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일부 강원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비구름은 점차 확대되면서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하겠는데요. 동해안에 따라서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와 강원 영동에 최고 20mm,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로는 1에서 5cm의 적설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는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과 전주가 1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4도, 부산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날이 반짝 추워지겠는데요. 모레 서울이 3도로 출발하겠고 토요일에는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남해안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 안철수 총리는 안 맞는다. 당권 도전 나서나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안철수 이 총리 후보였죠. 총리 후보 영순이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의 40분 독대 결과 본인이 국무총리 자리는 맞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인수위원장에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렇게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그것이 당선인의 생각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제가 공헌을 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자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 본인이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새 정부의 초대 총리는 맞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이 40분 정도 독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총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기자들이 그러면 초대 총리 안철수 위원장 본인 말고 다른 후보 추천했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다. 나는 총리 후보도 추천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이 당선자의 뜻에 맞는 인물, 그 향후 국정 방향에 맞는 인물을 좋은 분 찾아라. 이렇게만 조언을 했지 후보는 추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뭐 어떤 이 일종의 이 결론 과정이 윤석열 당선인을 배려하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위원장 총리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네. 당의 당권 도전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남겨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고 정권을 안정시키는 그런 일에는 나서겠다는 뜻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사실상 정권 도전을 좀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당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뭐 당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 이 얘기는 그럼 당으로 돌아가서 사실 지방선거 이 뭐 경기도지사 출마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선거에 뛰겠다는 얘기인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총리는 안 하겠다. 이 발표 뒤에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정말 쏟아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는 나갈 거냐, 뭐 당권이냐, 그 다음은 뭐 이렇게 질문이 쏟아졌는데 네. 안철수 위원장 일단 어떻게 답했는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당권 도전이나 경기지사 이야기도 있는데 이에 관련하신 생각 궁금합니다. 우선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권이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 임기가 끝나면 당권에 도전하실 생각이 있다는 뜻인지 좀 궁금합니다. 1년 뒤면은 한참 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그 부근 가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원래 정치에서 그런 일들은 뭐 장기 계획 세운다고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 일단 오는 6월에 지방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경기도지사 출마설 등을 완전히 일축하는 그런 발언이었는데요. 네. 그러면 이후에 이제 그러면 당권이냐 기자들 질문이 이어졌는데 안철수 위원장 지금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기가 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당권 도전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네. 답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다시 한번 그러면 이준석 대표 1년 뒤 임기 끝나는데 그때는 도전할 거냐 네. 재차 질문을 했는데요. 안철수 위원장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고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답을 좀 보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끝까지 뭐 거절하거나 어떤 네. 거부의 의사는 밝히지 않으면서요. 당권 도전 의사는 가능성은 열어놓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일단 좀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일단은 나는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당선인이랑 이 단일화 국면에서 분명히 내가 행정 경험이 좀 부족하다. 행정 경험을 좀 해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왜 거절한 걸까요? 더 큰 거를 보는 거죠. 네, 지난 3일 날 네. 대선 직전에 단일화 발표할 때만 해도 나는 행정 경험이 없다. 네. 뭐 총리나 뭐 부총리 정도 맡을 거를 뭐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총리 안 하겠다, 내각에 참여 안 하겠다. 이 얘기는 명분하고 실속하고 저울질하다가 명분보다는 실속을 택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이 그동안에 대권 3번 도전했거든요. 네. 2012년, 17년, 22년. 다음 대선을 보는 거죠.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총리를 하는 게 유리할까, 안 하는 게 유리할까. 네. 두 가지를 놓고 계속 견주다가 안 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정치를 참여한 지 한 10여 년 되니까 네. 정치 보는 판이 좀 시야가 좀 넓어진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총리가 우선은 되려면은 여소야대에서 상당한 난항이 좀 예상됩니다. 국회 통과가. 네. 또 백지신탁, 안랩 주식의 92.9% 1,839억 원을 백지신탁 맡겨놔야 돼요. 네. 처분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네네. 이 기관에서. 그러니까 경영권이 바뀔 수도 있는 그건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총리를 한다고 그래서 대권 가는데 그 유리할까요? 역대 총리 중에서 대통령 된 사람이 있나요? 자칫 총리는 그 명분만 화려하고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고민 끝에 총리를 안 하고 대권 가는 걸 택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당선인 기준으로 봐서는 총리 시켰으면은 공동정보 손 털고 이제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네. 이제는 빚을 갚게 되잖아요. 아, 부채도 남아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에 대해서 계속 네. 뭔가는 이 빚을 진 사람의 입장이 채무자 입장이 될 네네.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고 네. 강은 강물을 버려야지 바다로 간다. 화엄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안철수 후보가 자기의 꿈인 대권을 위해서 총리직을 버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보다도 더 큰 그림, 이 차기 대선을 보고 이 총리직을 맡지 않은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유영하 교수님, 예. 지금 보면 총리직도 아니고요. 지방선거도 안 나간다고 하고 그러면서 지금 당권에 대해선 뭐 당장은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결국 당권을 거쳐서 차기 대선까지 넘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안철수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다 그러면은 네. 당연히 총리직을 이번에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실제로 안철수 위원장은 국무총리를 원했던 것으로 강하게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지방선거나 당권 같은 게 지방선거는 일단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인데요. 이미 다 국민의힘 현역 시장들이 있고요. 네.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건 이재명 고문과의 싸움이 됩니다. 네. 쉽지 않은 싸움인 거죠. 당권도 마찬가지로 경선을 할 텐데, 그쵸. 경선을 할 텐데 내년 6월에 한다 그랬을 때 네. 경선에서 이 소수파 그룹이 합당을 한다 그래도 과연 안철수라는 인물을 당 대표로 뽑을지 아주 그 불투명한 미지수인 것이죠. 물론 이제 합당을 할 경우에 공동 대표 정도 그런 뭐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럼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정치를 계속하고 이제 후보도 아니라 야밤중에 했잖아요. 그랬을 네네. 때는 뭔가 큰 뭐 꿈이 있거나 어떤 이해득실 관계에서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총리직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안철수라는 인물이 과연 어떤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얻은 게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국무총리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 권선동 의원 같은 경우가 안철수만 총리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부 갈등과 내부의 권력 투쟁이 대단했겠죠. 저는 안철수라는 인물이 총리직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한두 정도의 내각 지분을 요구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줄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총리라는 게 물론 이제 헌법상에 있어서 대통령의 보좌 역할에 국한돼 있지만은 네. 안철수가 총리를 하게 되면은 다르게 할 거예요. 아마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라든가 국민의힘의 통제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윤석열 당선인의 주변 사람들이 네. 상당히 안철수를 견제하지 않았을까. 그런 내부 권력 투쟁 갈등에서 안철수라는 인물이 제가 봤을 때 밀려났다. 네, 밀렸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결국은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네네. 안철수라는 인물을 총리직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결국 안철수라는 인물이 그 당시에 선거 때 얘기인데 야밤에 가서 하여튼 단일화했던 성과 이런 것을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자기 자신 정치적 행로를 위해서 한 것인데 그거는 이번에 한 달 만에 별로 뭐 이득 정치적으로 이득 본 것도 없고 또 국민들한테 정치적 신뢰를 얻은 것도 없고 별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당권은 어떻게 보세요? 당권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제가 이후의 당권은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권이라는 것은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이 준다 그래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선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전당대회. 그렇죠. 전당대 경선을 해야 네네. 되는데 합당을 한다 그랬을 때 지금 지분 문제 갖고 지금 옥신각신하잖아요. 지역위원장. 과연 지금 1년여 동안에 안철수라는 인물이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기반을 확장한다. 그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쉽지 않다.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뭐 1, 2년 된 정당도 아니고 오랫동안 그 안에의 세력 분포와 정파 분포 이런 부분들이 널리 돼 있고 그것이 그대로 또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 안철수라는 인물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거라면 이제 합당을 했을 때 공동대표 정도 수준 그거는 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네. 이 정도 수준인 것이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안철수라는 인물이 약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죠. 혼자서 이제 어떤 뭐 돌파구를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총리직을 안 한다는 것은 현재 상당히 난항에 부딪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직을 맡지 않은 거는 뭐 밀려났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권도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결심을 발표하기 전에 어제 윤석열 당선인을 먼저 만났다고 하죠. 김현 기자. 네. 만나서 무슨 얘기했다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어제 이 윤석열 당선인과 40분 정도 독대를 가진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 네. 자리에서
이 공동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서로 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우리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이런 의견을 좀 자유롭게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안철수 위원장 일단 안철수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이 좀 총리 인선을 두고 고민이 많아 보여서 네. 본인에게 직접 먼저 물어보기 전에 본인이 가서 먼저 얘기하는 게 내가 맞을 먼저 가서 얘기했다. 그렇습니다. 먼저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직접 찾아가서 뜻을 이제 총리는 맞지 않겠다 이 뜻을 전했다고 하고요. 윤석열 네. 당선인이 이 이야기 듣자마자 결정한 거 이해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다시 총리 인선에 대해서 다시 고민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만남에 대한 이 내용을 좀 전했는데요. 네. 비록 이제 추가적으로 기자들이 좀 어떤 내용 더 있었는지 질문이 있었지만은 네. 둘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다 옮기기는 좀 부적합한 것 같다 이렇게 개인 의견을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을 통해서요 이번 결정이 윤석열 당선인과 본인의 어떤 교감 하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이 모습을 좀 강조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안철수 위원장만 만난 건 아닙니다. 보니까 뭐 김한길 위원장도 만나고요. 권영세 부위원장도 만났어요. 난 교통 정리에 나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안철수 위원장 만나기 전에 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을 차례대로 면담을 했습니다. 네. 어제 오전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배석자 없이 독대가 마찬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윤석열 당선인과 만남을 좀 자주 갖는 편인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독대가 40분 정도 이어지면서 굉장히 길게 만남이 이어졌다고 하고요. 다만 이 두 사람이 총리 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말 이 대화 자리에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이 확인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권영세 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당선인과 독대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권영세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독대가 끝난 뒤에 보인 행동이 눈길을 끌었는데 네. SNS에 글을 올려서 이 앞으로 인수위 부위원장에 집중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상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네. 여기에는 나가지 않겠다, 불출마 의사를 표현을 하면서요.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보면은 이 어떻게 당선인이 약간 교통 정리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제 뭐 김한길 위원장을 만났다고는 하는데 지금 그럼 안철수 위원장이 안 맞는 이 총리 누가 가장 좀 유력하다고 보세요? 뭐 지금 여러분이 물망에 오르고 있죠. 네. 뭐 화합형으로도 여러분이 나오고 김한길 같은 분이 화합형으로 좀 대표적으로 좀 꼽히는 편이죠. 네. 또 실무형으로는 뭐 한덕수 전 총리 같이 네. 경제통 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 총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고소형 강부자 내각 총리 얘기 듣고서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 들어와서 캠코더, 캠프, 코드, 더민주 이쪽 얘기 나오면서 그냥 지지율이 곤두박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에 총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저는 거론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뭐 훌륭한 분도 많겠지만은 소신, 참신, 혁신 이 이미지에 맞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나. 소신 굉장히 전문가라는 사람들 보면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인 사람이 여기 굉장히 물망이 많아요. 주로 광화문에 사무실 두고 항상 청와대만 쳐다보고 언론의 하마병에 좀 나 좀 넣어달라고 조르는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갔어요. 실명은 언급 안 하셨지만 실명 굉장히 센 제가 언급을 발언입니다. 안 하겠습니다만 네. 그런 분들이 이번에도 쭉 많은데 네. 왜 소신, 참신, 혁신 이런 이미지가 없나. 이번에 저는 너무 오래된 낡은 이미지보다는 네. 40대, 50대에서 좀 총리 좀 찾아볼 수 없을까. 아, 젊은 피.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60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40대 민주당에서도 예전에도 86세대 나가라 했는데 네. 86세대가 한 60 전후 나이거든요. 그분들보다 좀 밑에 있는 연령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데 뭐 개인적으로 보면 다들 훌륭합니다. 뭐 김항식 전 총리도 물망에 나오고 윤중현 부총리, 네. 뭐 임종영 금감위원장 이런 분도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총리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 저는 감히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젊은 피 4050 중에서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신 걸까요? 뭐 딱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만은 일단 찾아는 봐라. 그렇죠. 아. 좀 찾아는 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륜도 있고 네. 좀 내각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좀 덕망도 있고 이런 사람이 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저는 얼마든지 좀 모험을 하더라도 네. 발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좀 오늘도 또 명언이 나왔습니다. 이 삼신, 소신, 참신, 혁신. 이 삼신을 좀 갖춘 젊은 피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유용화 교수님. 네. 지금 어제 윤 당선인이 만난 걸 좀 보니까 권영세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윤 당선인 만난 다음에 이 본인 SNS에 아니 나는 원내대표 선거 안 나갑니다. 이 직접 올렸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힘의 차기 원내대표 이 선거에도 어느 정도 좀 이 의중을 갖고 정리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대통령 권력이라는 것은 막강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지금 뭐 아직 그 대통령 취임을 안 했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당 내부도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것은 이제 윤석열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당의 내부 권력 관계를 정리하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권영수 의원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차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이 점찍어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주변의 측근들이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총리 문제는 저는 안철수라는 인물이 총리하는 게 좋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건 좀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25만 표 차로 이겼기 때문에 뭔가 좀 중도 세력이라든가 물론 안철수라는 인물이 중간에 상당히 그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적 신뢰를 잃었지만 그래도 좀 내세우면은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사람보다도 하여튼 뭐 그건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저는 추측만 할 뿐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배가 상당히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 총리를 맡게 된다 그러면 자기 역할보다도 그냥 그 정부에서 하라는 어떤 그런 룰대로 아마 네. 가실 물론 경제에 대해서는 밝으시다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건너간 지금 이제 김한길, 박주선 네. 이 두 분인데 저는 김한길 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다른 역할이 맡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이 헌법상에서 총리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추천권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역대 총리에서 책임 총리라고 할지라도 총리는 대통령이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내놓은 정책이라든가 국정 운영 방향 이런 부분에서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김한길이라는 인물은 뭘 할 것이냐 봤을 때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새시대 준비위원회인가 했었잖아요. 네. 선거 때. 그러다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거 정계 개편하고 새로운 당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김한길 위원장을 등용한다는 것은 향후에 있을 정계 개편의 문제 이러한 임무. 박주선 위원장도 호남 출신이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구도로는 여서야대 구도로는 사실상 국정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역대 성격을 봤을 때도 그런 측면에서 아마 김한길, 박주선 위원장을 총리로 하게 된다면 그런 임무 속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총리에 대해서 그래요? 이 의견을 많이 좀 주셨어요. 그런 좀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이제 어제 교통 정리를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굉장히 몸으로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현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오전에는 명동성당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이 정순택 대주교와 차담회를 가졌는데요. 윤석열 후보 이 후보 시절에 명동성당을 찾았었는데 그때 이후로 약 50일 만에 재방문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 차담회에 이어서는 명동성당 안에 있는 이 무료 급식소로 이동을 해서요. 네. 여기서 배식 봉사 활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많은 지혜와 이 도움을 좀 대주교님께서 좀 주십시오. 선거를 마치고 봉사로 오시겠다 하셨는데 정말 더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취임하고 오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을 했더니 약속한 거니까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네, 윤석열 당선인 이제는 당선인 신분으로 명동성당을 찾아서요. 저렇게 덕담을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당선인 평소에 넥타이 정장 차림이지만 오늘은 조금 저렇게 푸른색의 셔츠 차림으로요. 좀 편안한 모습으로 명동성당을 찾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자리를 옮겨서 배식 봉사 활동을 했는데 자신의 좀 경험을 살려서요. 본인이 네. 평소에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급식 봉사 활동을 하는데 네. 한 2시간 정도 하면 정말 힘들더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리에서는 저렇게 좀 두건도 쓰고요. 앞치마도 네. 두르고 좀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은혜 대변인 오늘 일정에 대해서는 네. 윤석열 당선인이 이 선거 끝나고 다시 찾아가겠다 이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일정을 잡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 당선인 앞으로도 이렇게 이 약속을 지키는 다시 찾는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윤 당선인이 배식 봉사를 하는 동안 안철수 위원장은 여성단체를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실 정부 조직 개편에서 가장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여성가족부 폐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성가족부 실제로 폐지될 경우에 이 여성계와 여성 유권자들의 반발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저렇게 여성단체를 만나러 나섰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지금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 네. 반대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 직접 만나서 이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뒤에 이 조직 개편 방안을 확정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지금도 이 단담에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견이 지금 양쪽이 너무 크게 갈리기 때문에 저 회동은 비공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간담회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 이행을 위한 첫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이 사실 안철수 위원장이 향후에 뭐 무슨 행보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만 아무튼 뭘 하더라도 일단 인수위원장으로서 좀 성과가 딱 분명하게 드러나야 다음 차기 행보에 좀 힘이 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수위원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 방향키를 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잡는가에 따라서 새 정부 가는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자칫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 인수위를 위한 인수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A4 용지로 사람 키만큼 자료를 각 장관한테 나중에 갖다 줄 텐데 그거 새로운 장관이 읽어볼 시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적용될 그런 안을 내놔야죠. 그리고 또 하나 저 강조하고 싶은 게 네. 여성가족부 정부 조직 개편 이거는 공무원들의 일이지 우리 국민들한테는 중요한 게 더 많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하고 저출산 문제, 가족에 관한 문제를 얼만큼 더 잘하는 게 중요하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느냐 어떻게 변경하느냐 이게 뭐가 중요해요.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자리 싸움하는 거예요.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가느냐 통상자원부로 가느냐 이건 공무원들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여성가족 역할을 어떻게 더 중요하게 할 수 있느냐 통상 역할을 어디가 더 중요하게 잘할 수 있느냐 해야지 부처 싸움, 공무원 싸움에 매몰돼 가지고는 하는 일 하나도 없이 부설수에만 휘말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좀 열심히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부처 간 공무원들의 이런 얘기 말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걸 좀 해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인수위에선 이 어제 그동안 미뤄졌었던 법무부 업무 보고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법무부 업무 보고가 지난주에 있을 예정이었었는데 받기 불과 30분 전에 퇴짜를 맞았었죠. 그 업무 보고가 바로 어제 있었는데 김영 기자. 예. 이 보니까 법무부가 이 박범계 법무장관이랑 좀 다른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최근의 양측 갈등 때문에 어제 법무 보고가 굉장히 주목이 됐는데요. 일단 법무부에는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취지에 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좀 내놓으면서요.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때문에 이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이 지적에 대해서 공감의 뜻을 나타낸 건데요. 네. 인수위도 업무부 보고 받고 난 뒤에 법무부가 당선인 공약 취지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면서 그런 설명을 했고요. 네.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 공약에 대해서 법무부가 지금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네. 만약에 정부가 바뀌어서 이게 법률 개정이 들어가면은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 어떤 협조적인 좀 이야기가 있었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공수처의 네. 업무 보고가 이어졌는데요. 이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 이 공수처의 업무 보고도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인수위가 이제 공수처의 이 어떤 인사 중립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계산을 했는데 네. 공수처가 이 인수위의 지적에 대해서 공수처가 공감하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눈길이 가는 부분이요. 네. 인수위가 이 김진우 공수처장에 대한 이 거취를 좀 네. 표명을 요구를 하는 브리핑을 해서 지금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공수처를 향해서 지금 공수처를 향한 국민 신뢰가 바닥 수준이다. 그리고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국민 여론이 있다. 이 내용을 네. 인수위가 공수처에 전달을 했는데 네. 이 내용이 브리핑 되면서 공개적으로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 김진욱 공수처장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교수님. 네. 지금 보면은 이 조금 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인수위에서 이 공수처, 이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를 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 앞서서 김호수 검찰총장의 거취 표명 요구도 논란이 있었었어요. 근데 네. 그때는 아무 직함은 없죠. 윤핵관이라는 이 앞에 이것만 붙어 있는 권성동 의원이 말을 했었는데 이번엔 인수위가 지금 이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공식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전에 그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는 권선동 의원이 라디오에 나가서 네. 얘기를 한 것이고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검찰총장도 임기가 2년 아닙니까? 네. 그 공수처장도 임기가 3년입니다. 그럼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두 사람을 두 배수로 올려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래서 공수처라는 게 이게 행정부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 와서 보고하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보고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무슨 법무부라든가 국방부하고는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는 걸 인수위에서 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물론 공수처가 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의 측면이 있지만 지금 네. 1년 됐고 이제 인력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공수처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어떤 그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검사를 누가 수사할 겁니까? 검사를 수사하고 검사뿐만이 아니라 고위직에 있는 어떤 맨날 항상 그것 때문에 정치권이 문제가 되잖아요. 고위직 뭐 비리나 부정부패가 났을 때 네. 어디서 수사하느냐, 검찰에서 하면 정치 검찰이다, 특검하자. 공수처에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수처를 어떻게 이게 육성해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공수처장 그만둬 이러는 것은 제가 보면 인수위에서 올바른 판단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김진욱 공수처장은 아직 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인 건데 일단 법무부 업무 보고가 이 박범계 장관이랑 좀 결이 달랐습니다. 근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기자들의 질문 받고 법무부 직원들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런 발언을 내놔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필요하다면서 이 수사지휘권 폐지에는 반대하는 뜻을 이제 분명히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나는 5월 9일에 이제 곧 떠날 사람이고 법무부 직원들은 남아서 일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저런 입장을 내놓은 거 아니겠냐. 네. 이렇게 좀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뭐 박범계 장무부 장관을 향해서 뭐 응원의 글들도 이어지고 있고요. 과천 법무부 청사에는 법무부가 있는 이 정부 과천 청사에는 이 여러 가지 이제 화분이나 응원 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박범계 장관 오늘 출근길 질문에서 이 대장동 특검 관련된 질문도 받았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아직 필요하다, 아직도 특검해야 한다 이렇게 개인의 뜻을 나타냈는데 네. 법무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이 상설특검법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을 향한 특검법이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박범계 장관의 저 발언이 정치권에 다시 한번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특검이 필요하고 장관 직권도 좀 검토를 해보겠다. 이 민주당에서 일단은 이 특검법을 제출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장관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대장동 특검이 이 성사가 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아이템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아이템, 경기대구 선점 경쟁. 이 서울은 오세훈 대 송영길 빅매치입니다. 이 지방선거 63일 앞두고 이 각 당의 셈법 계산이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이 특히나 이 선점 경쟁이 치열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에선 이재명 프리미엄이 붙은 경기 지역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전통적 보수 텃밭인 대구가 좀 경쟁이 치열한 편인데요. 좀 지역 상황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그럼 경기도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후보로는 뭐 조정식 의원, 안민석 의원, 뭐 엄태영 전 수원시장 지금 여러 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김동연 이 새로운 물결 대표입니다. 오늘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랑 만났어요. 네, 맞습니다. 김 대표가 이 민주당과의 합당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전격적으로 오찬 회동에 나선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합당 혹은 지방선거가 관련한 어떤 좀 협의를 했을지, 네. 이야기를 나눴을지 좀 기자들 관심이 쏠렸습니다. 오늘 오찬 회동에서 어떤 얘기 나눴는지 직접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정치 교체의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합당 제안에 응해주신 김동연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선언을 한 이후에 민주당에서 그와 같은 실천 의지를 일관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잠시만요. 힘을 보태주시기로 마음을 바꾸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 저희 새로운 물결은 이 정치 교체를 가장 중요한 방향이자 가치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정치 교체 공동 추진 기구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양당 합당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바로 시작하기로 또 합의를 하셨습니다. 시장 관련해서 서울이나 경기 결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 그것에 대해서 얘기는 뭐 드릴 만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설명한 얘기는 합당 얘기였습니다. 네. 이 합당 실무 협의를 곧바로 시작하겠다. 그리고 실무 추진 기구를 설치하겠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만나서 합당 얘기만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은 게 두 사람 만났는데 지금 김동연 대표가 전략 공천 받는 건 아닐까. 뭐 서울시장 얘기도 있고 경기도지사 얘기도 있고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합당도 합당이지만 사실 기자들의 관심이 쏠린 건 김 대표가 서울이냐 경기냐를 결정했는지 네. 또 당내에서 경선 룰을 두고 좀 협의가 오갔는지 네. 이런 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와 오늘 민주당과 새로운 물결 양측에서 설명을 했는데 네. 이와 관련한 좀 뚜렷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출마 여부 또 출마 지역에 대한 얘기는 오갔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밝힐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뭐 이른 시일 내에 밝히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좀 반복한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서울까지 놓고 고민을 한다면 이 공직선거법상 이 관할 지역에서 60일 이상 주민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4월 2일까지 김동연 대표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조만간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만약에 전망대로 경기도에 출마하게 되면 경선 여부도 관심인 상황인데요. 일단 이 윤호중 위원장이 앞서 합당할 때 민주당 룰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기로 결심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만큼 경선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여기에 김동연 대표도 이 출마를 결정한다면 조건 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쿨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경선 수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요. 경기도지사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민주당으로서 상징적인 이 의미도 있는 곳이에요. 이재명 고문이 직전에 있었던 곳이라는 점에서 어디로 나올까요? 아무래도 김동연 대표 같은 경우는 경기도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뭐 그쪽에서 오래 살았고 네. 그쪽 대학 총장도 했고 그쵸. 또 이재명 후보랑 선거 때 또 단일화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명분도 있고 경기도가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대로 표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네. 그 경기도하고 인천은 민주당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거기서 지면은 대선의 영향권에 그대로 된다면은 민주당 자체도 호남당으로 전락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또 친 이재명계, 친 또 문재인계, 친문계, 친명계가 약간 갈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경선 국면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김동연 새물결 대표가 참신하고 화합 이미지는 있는데 당내에 좀 기반이 좀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정식, 염태영, 안민석, 최재성 의원 이런 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경기도지사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 경기도지사 차출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효정 기자. 네, 맞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얘기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 경기에 거주 연고가 없는 유 전 의원의 차출론이 거론되는 이유, 이 소위 말해서 대선 주자급을 내놓지 않으면 좀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유 전 의원 이 대선 이후 정계 은퇴로 좀 마음이 기울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최근에 네. 당 안팎에서 이 차출론, 역할론을 이제 설득 작업에 나서면서 최근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준석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실제로 유승민 의원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과 또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2016년, 17년 그 탄핵 정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파란만장한 정치 행보를 걷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좀 정리한 시간을 가지고 또 가족과 또 지금까지 보내지 못한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갈래 중에서 그러니까 정치인과 또 가족으로서의 가치라 이런 걸 놓고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민 중이라 이런 얘기죠. 네, 저는 뭐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이 거주지인 유 전 의원이 나선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4월 2일까지 똑같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요. 네. 저희 프레스룸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유 전 의원 오늘까지 아직 네. 결정하지 못했다. 오늘은 발표가 없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정계 은퇴냐 출마냐를 두고 조만간 결심을 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용하 교수님. 네. 역시나 짧게 부탁을 좀 드리면 일단 유승민 전 의원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유호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방선거 나가려면 4월 2일까지는 주소지 이전하고 다 준비해야 되거든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개인의 결단 문제가 저는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경기도지사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받을 텐데 이제 그 점을 유승민 전 의원이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경기도는 이재명하고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유리한 국면이 아닌 것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좋은 텃밭이 아니다. 아마 그리고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재명 대 거의 나오는 구도가 될 거예요. 이쪽에서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들이 부담감을 상당히 작용할 테고요. 만약에 이승민 전 의원이 나가서 된다 그러면은 엄청난 효과가 발생하지만 차기 대권까지 진다 그러면은 상당히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합리적이고 실제로 합리적 보수층에서도 각광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른 컬러로 갈 수 있는 거죠. 당의 입장에 봤을 때는 아마 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본인의 결단에 대한 문제, 정치를 계속할 것인지 차라리 제가 유승민 의원이라 그러면 그냥 보궐선거 때 수도권에 한 군데 시작해서 그냥 안전하게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만약에 내가 유승민 전 의원이라면 나는 경기도지사는 안 갈 것 같다라는. 너무 그건 싸움이 격렬해질 것 같은데. 네. 아주 힘든 곳이다. 힘든 선거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경기도지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대선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약간 전초전이 될 수 있는 곳이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좀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장 중에서 경기도지사 말고 이런 곳이 또 있죠. 바로 이 서울시장입니다. 이 서울시장을 두고도 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이 계속 나와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의 상대적 험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은 이 송영길 전 대표를 추대해야 한다라는 공론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송 전 대표 지금 경북 영천의 한 절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성호 의원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송 전 대표를 직접 찾아가서 SNS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을 직접 공개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방선거에 헌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라는 얘기를 직접 밝혔습니다. 송 대표 의중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송 전 대표도 이번 대선에 보내준 국민 성원에 어떻게 부응할지 또 회초리를 때리신 분들께 무엇으로 다가갈지 얘기 나누었다라고 밝혔거든요. 의사가 없진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직접 이 송 전 대표를 찾아가고 송 전 대표도 뭐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윤호중 비대위원은 좀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당내에선 이렇게 바람잡이식으로 송 전 대표 차출론을 얘기를 하는 건 좀 걱정된다,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송 대표가 사실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놨는데 바로 그동안 지역구가 인천인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오는 것을 두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는 우려도 있고요. 또 출마를 희망하는 다른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당내 통합에 좋지 않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실제로 공개 우려와 반발도 있었고 윤호중 위원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섰는데요. 윤 위원장은 민주당의 인물난을 부인하면서 민주당 이름으로 출마할 수 있는 거물분들이 몇 분 있다.
송 대표만이 대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이낙연 전 대표 또 임종석 전 실장 등이 거론이 되는데요. 네. 질문 받았거든요. 근데 네. 윤 위원장은 어떤 분도 그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윤호중 위원장 마음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군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송영길 전 대표도 만약에 나올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똑같이 4월 2일까지 일단 입장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퇴임 이후 20일 만에 처음으로 네. 공개 일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 조계사에서 성파 스님의 추대 법회가 열렸는데 오늘 송 전 대표가 여기에 참석을 했거든요. 좀 입장을 밝힐지 기자들의 관심이 쏠렸는데 아직 관련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자리가 주목받은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조계사에 문 대통령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 청와대 관계자는 불교계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고 네. 성파 스님과 이전에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네. 또 그 참석 배경에 민주당과 불교계와의 갈등이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영월 대표님. 네. 지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조계사를 갔습니다. 근데 가서 이 청와대 관계자 얘기가 민주당과 조계종 사이 어떤 갈등도 고려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글쎄 지방선거 앞두고 이거 어떻게 보면 선거 개입으로 볼 여지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뭐 지방선거 앞두고 그런 시각도 좀 있을 텐데 뭐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다. 예, 지방선거 앞두고 그럼 대통령이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저는 뭐 정치적인 그건 일상적인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불교계가 지난번 대선을 앞두고 정청래 의원이 얘기한 거 갖고 굉장히 화를 많이 냈잖아요. 여의도 그렇죠.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도 하고 거의 문화재 관람료 받는 거를 거의 봉이 김선달식으로 해서 아직도 불교계에서는 그걸 화난 걸 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네. 의미에서 뭐 대통령이 그 종교 간 화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우리나라 불교는 특히 뭐 호국 불교라고 해서 국가 사회에도 이바지 않은 바가 크잖아요. 같이 저는 손을 잡는 모습, 그 대통령이 참석한 거는 뭐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사실 대통령이 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처럼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사실 불씨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정청래 의원이 계속 약간 화해 제스처를 계속 보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한 발언으로 원성을 샀고 그 이후로 돌아선 불심을 돌리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곤혹을 치렀었는데요. 먼저 정 의원 어떤 발언이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이런 거는 문화재청이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최근에 계속해서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네. 국회 문체위 회의에서는 해인사를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또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을 낸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지난 국감 이후 전년 고찰 한 20여 군데를 제가 좀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의 국보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이제 8만 대장경 이제 해인사에 있죠. 갔는데 정말 우리 선조들이 어쩌면 이 장소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여기다 세웠을까? 그 8만 대장경도 국보지만 8만 대장경이 있는 그 전각 자체도 완전 국보더라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에 대해서 국가가 유지관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법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안을 냈는데 문화재청장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뭐 문화재가 아니냐, 굉장히 불교계 어떤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불교계가 이 마음을 받아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청와대 소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네. 준비한 아이템 제목은요. 이 청와대 사비로 구입 해명했지만 옷값 의혹 여전입니다. 어제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과 관련해서 이거는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구입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은 네. 이 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오늘 SNS에 이 여사 의상 지출이
모두 삽이라는 해명은 발레 하나만 나와도 깨진다라면서 만약에 발레가 나온다면 이 여사의 모든 옷 구매 내역을 공개하고 옷을 다 반납하고 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 정미경 최고위원 그리고 정경희 의원 역시 대통령 월급이나 김정숙 여사 재산으로 옷값이 충당이 될지 모르겠다. 또는 아무런 자료 없이 그냥 사비로 구입했다는 건 정말 빵점짜리 해명이다라고 공세를 함께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참고로 대통령의 연봉은 현재 2억 4천여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김 여사가 착용한 의상은 이보다 훨씬 더 능가하다. 그를 더 나간다. 수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까지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꾸 사실 논란이 점점 커져서 어제 청와대가 이건 다 삽이다라고 입장을 냈었던 건데 청와대 입장이 나오고 난 뒤에 탁현민 의전 비서관도 나섰습니다. 네,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직접 인터뷰에 좀 참가를 하면서 SNS 글도 올리고 직접 네.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착용했던 한 명품사의 명품 브로치에 대해서는 네. 2억짜리 진품이냐 아니면 가품이냐 말이 나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우리는 임기 초부터 바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공유가 됐었기 때문에 애초에 어떠한 비용으로도 정부의 비용으로는 그런 뭐 옷값이라든지 사적 비용을 결제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뭐 관저에서 키우는 개 사료값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하시는데 뭐 그걸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발상이죠. 옷가품 브랜드 C사의 2억 원짜리 브로치가 아니냐 이런 네. 의혹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저도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네. 이게 같은 걸로 보인다는 게 전 더 놀라운데요. 자, 여러분 왼쪽 꼬리가 다르잖아요. 꼬리가. 네, 그 논란의 브로치에 대해서는 꼬리 모양이 좀 다르지 않냐라고 직접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다면 이 실제 판매하고 있는 이 명품 업체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여기에 네. 따르면은 이 업체 측에 따르면 이 브로치는 현재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그렇다면 업체가 이 자사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탁현민 의전 비서관 사실 지무실 이전 문제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다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경고 아닌 경고를 받기도 했었었는데 다시 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좀 막 라디오 인터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봤습니다. 근데 탁 비서관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지금 지원 사격에 나섰어요. 네, 대표적으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요, 이번 사건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논두렁식의 사건에 빗대면서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충분히 해명을 했는데도 논두렁식의 같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고요. 고민정 의원 역시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설명드리면 김정숙 여사가 모친이 포목상을 해서 그런지 재주도 좋고 좀 감각도 있는 편이다. 그래서 리폼을 평소에 자주 해서 입는 편인데 이런 기사가 왜 자꾸 나오는지 본인은 이해가 안 된다라면서 이 도덕성에 흠집을 내겠다는 뻔한 수법과 패턴이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 뭐 정치권에서는 뭐 매 사안별로 공방이 발생을 하긴 합니다. 근데 정치권이 아니라 이 처음에 최초의 정보 공개 소송을 했었던 이 시민단체에서도 청와대 입장이 나오니까 여기에 또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미 지난달 10일에 이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 청와대가 특활기 공개 거부를 했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요. 여기서 법원이 납세 연맹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특활비 사용 내역,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좀 판결을 한 건데 한국 납세자 연맹 측은 특활비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해명한 것처럼 정말 영부인의 의상을 사비로 온전히 구매를 한 건지 아니면 특활비가 들어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알 수 없다고 청와대의 해명을 반박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다면 이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좀 하루빨리 청와대가 법원 결정에 승복해서 이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유영아 교수님. 네. 지금 보면 청와대가 오히려 이거 삽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밝힌 다음에 더 이 논란이 더 커지는 불붙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흥미롭잖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네.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그러니까 여론몰이하기 좋은 건데 정치 공세로서
근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니 김정숙 여사가 입은 옷이 고가의 옷이라는 뭐 정황이나 증거가 있나요? 어디 브랜드? 이 뭐죠? 장신구 브로치도 그렇지. 그것도 뭐 시사과 아니라는 게 다 증명이 됐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어느 예를 들면 아주 고가의 의상을 사 입었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화면을 봤을 때 뭐 비싼 거 입지 않았겠어? 이거 돈이 다 어디서 났겠어? 그리고 그 돈이 없으니까 특활비 쓰지 않았겠어? 뭐 이거 아니에요 지금. 요체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시민단체에서는 그런 거 같으니까 뭐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 그러면 수사해줘. 이 정도 수준이에요 네. 지금. 그러니까 참 저게 저는 뭐 논두렁식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런 지금 청와대 퍼스트 레이디인데 아무런 정황이나 증거나 아무것도 없이 저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부분들이 저게 온당한 것인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고요. 대통령 특활비까지 집어넣어 버렸어요. 대통령 특활비 공개 안 한다는 걸 알고서 아마 한 것 같아요. 대통령 특활비를 왜 영부인 그 김현수 여사의 옷 사는데 구입하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없었고 그렇게 집어넣어서 이게 상당히 여론몰이라고 국민들이 진짜 봤을 때는 진짜 비싼 옷 아니야? 진짜 비싼 거야? 관심을 일으키면서 상당히 정치적인 여론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온당한 처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국민의 의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국민들이 뭐 이렇게 저 갖고 의혹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아니, 그런데 이 시민단체에서 하는 얘기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내고 법원이 공개하라고 결론이 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공개를 할 때까지 아마 계속 논란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글쎄 그 소송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청와대 대통령 특활비는 김정숙 여사께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외교안보 국방에 대한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특활비는 검찰총장 특활비도 공개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인의 어떤 의상 문제가 비싼 것 같다. 이게 2억인 것 같다. 이걸 갖고서 대통령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것이 이게 저는 논리로 맞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탑 기사를 좀 정해볼까요? 이 오늘의 탑, 대선이 끝났죠. 그리고 회동도 끝났습니다. 이 바야흐로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지방선거 대선의 연장선이 될지 아니면 세판짜기가 될지 오늘의 탑은 지방선거 소식으로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